자,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자, 배임죄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임무이배능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는 착수가 있고, 자, 그리고 손해를 가했을 때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각각의 취득이 있다 했죠. 그리고 착수와 취득과 손해 발생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단절되면 미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판례도 보면요. 여기 대등관계 나와 있죠. 그 말은 임무이배, 취득, 손해 발생 전부 다 각각 대등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이 시험 나오죠. 자, 손해가 가해졌다 할지라도 중간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기수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OX 판례.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단단히 뿔났습니다. 당신이 제때 날인을 했었다면 우리가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 대해서 배임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판례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배임죄가 되려면 여기서 설명했듯이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보세요. 연체료를 회장이 내가 먹었습니까? 내가 취득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급업체가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받아갔는데 왜 공급업체는 취득이라고 보지 않는 건가? 손해배상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일종.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래 회장이 날인을 제때 했었더라면 우리는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또 딴 데 굴리잖아요. 딴 데 굴리거나 또는 은행에 넣거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늦게 내는 바람에 연체료를 이 돈을 늦게 받아서 우리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손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연체료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되는 돈인데 그걸 누군가가 취득한 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취득한 게 아니고 공급업체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득한 자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장이 승인 없이 조합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어디다 썼습니까? 내가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운영비로 썼다는 거야. 운영비로 썼다 하기 때문에 조합장 내가 꿀꺽한 것이 아니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회사를 대표한 자가 지금 고의로 그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받은 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배임죄냐 하는 것인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덤핑 판매 사건인데요. 자,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할인율을 위반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 제품 판매가 적자 판매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 가격에 따라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자 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적자 판매였었다면 배임죄가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니까요.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거래 가격에 따라 판매를 했기 때문에 큰 이익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다음 판례. 최신 판례인데 이 판례는 최근에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이 판례는 선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판례가 그렇게 보았다 하니까요. 암기를 좀 요하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금고 임원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매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손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위험성이 있다면 배임죄도 위헌 범위라서요.
거의 대부분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뭐다? 요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매입했다 하여 이것이 바로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요 판례만큼은 좀 예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매입한 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 나오죠.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서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와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 사이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 밑에도 보죠. 자, 군이 군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사장 지위도 겸하고 있는데요. 이 군이 군에서 어떤 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축협 조합원들이 이 신공항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군이 군수가 뿔이 났겠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이 군이 군에서 축협에 정기 예금을 든 것이 있었는데 그 20억 상당입니다.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축협에 예치가 된 그 상당의 20억 상당의 예금을 중도 해지합니다. 중도 해지를 하니 이자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2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이라 할지라도 이자가 꽤 될 텐데 20억이니까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가 큰 손해가 났다. 그게 바로 배임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피고인이 중도 해지하고 그 원금을 이 농협에 재예치를 합니다. 재예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봐봐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 중도 해지 손해 부분이지만 20억이 그대로 와서 20억 플러스 원금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그대로 농협에 재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손실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농협과 축협 사이의 이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훨씬 적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큰 손해가 났겠죠. 그렇지만 축협과 농협 사이의 이자 차이가 크지 않고 이 원금 이자를 빼내어서 그대로 농협에 재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피고인이 뭐 사리 사욕을 뭐 자기 호주머니 속에 돈 일부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낮은 그 예금 이자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농협에 재이체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손해가 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최신 판례입니다. 착수 및 기소 시기입니다. 착수 시기는 배임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고요. 손해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임무위배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다. 자, 임무위배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밑에 손해를 가하다 손해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실해 발생에 위험을 초래하면 위험 초래 동그라미 치시고 기수가 됩니다. 배임죄는 위험범이니까요. 자, 그리고 손해액 나와 있는데 이 손해액은 반출 당시입니다. 반출 당시 손해액이 된다는 것이 판례고요. 자, 그 밑에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상 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했을 때 또는 밑에 무단 반출하였다면 배임죄가 되는데 이때 배임죄는 언제 기수가 되느냐면 자, 유출이죠. 여기 유출, 반출, 유출 또는 반출 그때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줄 그시고 자,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밑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언제다? 퇴사시입니다. 퇴사시 동그라미 그때 기수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도 보면요. 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 설립 동기가 된 동업약정 투자금 용도로 부친입니다. 부친으로부터 2억을 빌렸다는 거죠. 2억을 빌린 후에 그 부친 을에게서 갑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이 갑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2억의 약소금을 끊어줍니다. 자,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회사
2억을 빌려줬는데 그냥 빌려줬겠습니까? 어쨌든 법인이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식이 운영하는 회사를 할지라도 그냥 빌려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분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에게 하여 이제 보증금을 받았던 것인데 판례는 이것이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못 갚으면 이 회사는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회사 명의로 된 어음을 끊어주는 것 자체가 회사에게 손해 발생할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는 착수 기수 시기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단 판례 1번 별표 쳐보시고 판례 2번도 별표를 칩니다. 자, 이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폐기시킨 판례입니다. 자, 판결문지 읽기 전에 노트를 먼저 보면 자,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자가 갑이거든요.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 발생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배임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배임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로 이 배임행위를 하게 되면 착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때 상대방 을이 갑이라는 자가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래 행위가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 합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그럼 민법에서 126조를 준용해서 이렇게 법리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갑이 대표권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을이란 사람이 이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거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럼 회사는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무효시키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손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착수가 발생한 그 이후 문제잖아요.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다? 기수가 아닐 뿐이지 손해 발생이 되면 기수가 됩니다. 손해 발생이 되면 기수가 되는데 이것은 회사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착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받으시고 이 점이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자, 그 밑에 건 쉽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선의 또는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결국 손해 발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갑의 죄책은 기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쉬운데 동그라미 1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악의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이 거래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무효를 시켜버리고 회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회사는 손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갑은 배임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갑은 뭐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배임죄 미수로서 처벌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가보시게 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임무위배 행위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을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악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한 이 거래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회사는 손해가 나지를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다? 밑에 보시면 대표이사는 배임행위라고 하는 그 실행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미수가 된다. 라는 거죠. 미수가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노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줄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하게 되면 자, 교재 계속 갈게요. 자, 쭉 가면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끊었죠? 자, 이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의 또는 무과실이다. 그러면 이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한 배임 행위는 일단 회사가 한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효가 됐다는 말은 회사가 손해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 발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색깔 칠해 볼게요. 자, 여기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은 악의 중과실이다. 그때 회사에 대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손해 발생할 여지는 없지만 착순했기 때문에 미수가 될 여지가 있다. 자, 반면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선의 무과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유효하다는 말은 손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2번을 볼 텐데 2번은 노트 다시 가보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똑같아요. 자, 갑이 A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권을 남용하여 배임행위를 했다. 이때 배임행위 했을 때 착수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 빠진 말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어떤 배임행위를 했냐면 예를 적으세요. 어음 발행입니다.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은 약간 위험하죠? 그렇죠? 어쨌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배임죄의 착수가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중과실이다. 그럼 여기서 배운 논리대로 역시 이것도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면 유효하겠죠.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란 사람이 지금 갑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잖아요.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어음을 받은 어음을 병이라는 제3자에게 유통시켰는가 아닌가를 잘 보셔야 돼요. 유통시켰는가 아닌가. 유통시켰는가를 가지고 이제 손해 발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시켰다라고 하면 그러면 배임죄인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인 기수. 유통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미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 발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가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어음 발행이 무효라 다시 한번요.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할지라도 밑에 유통되었다면 그죠? 어음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그렇지만 밑에 보면 무효일 뿐더러 똑같죠? 여기도 무효 똑같아요. 똑같은데 밑에 것을 보면 유통이 안 된 거예요.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밑에 미수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착수는 앞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기수 미수 여부를 따져버리고요. 안 되었다면 미수가 된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 최신 판례이긴 한데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 꺽쇠 2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병은행에 갑회사 명의로 액면금 29억 9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병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회사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밑에 보면 상대방인 병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해당된다. 그 말은 악의 중과실이죠. 악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수미수 여부 몰라요. 그래서 악의 중과실이면 일단 효력은 없다 보겠죠. 없다 보겠지만 밑에 보면 유통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통 안 됐다는 거네요. 유통 밑줄 그시고 X. 유통이 안 되었다면 뭐로 간다? 그쵸?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착수는 있기 때문에 미수죄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해액입니다. 첫 번째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자,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금원을 대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할게요. 자, 1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금 중에서 선이자를 공제를 했습니다. 이때 선이자를 10만원 할게요. 10만원. 그러면 얼마를 줬다는 건가요?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90만원을 대출해 준 거예요. 맞죠? 자, 그 밑에도 약소금 할인함에 있어서 만기까지 역시 비슷한 약정하에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줍니다. 자, 이때 배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죠. 손해는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한 금액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 손해 발생액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은행이 나한테 대출을 해줬잖아요. 100만원짜리. 근데 이자 떼고 10만원 대출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는 90만원 갚아야 됩니까? 100만원 갚아야 됩니까? 100만원 갚아야죠. 그쵸? 그래서 이 공제한 90만원, 만약에 100만원 갚지 못하면요? 100만원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100만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90만원, 즉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100만원 전액이 손해액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음이라고 한다면 어음에 적혀져 있는 금액, 어음 액면금이죠. 이 액면금 상당액이 손해액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부실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쭉 보시고 역시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데 타인을 위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계약 체결했을 때 배임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라는 거야? 손해액이. 이것도 위에 판례처럼 전액이 배임죄 액수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는 배임죄 전액이 아니라 보세요.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 있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체결할 것이 원래는 당초에는 10억 할게 10억. 10억짜리 도급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를 써냈느냐면 12억 더 적을까? 더 적을게요. 15억 할게 15억. 15억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5억을 더 써낸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원래 10억짜리로 계약할 것을 이 친구가 15억짜리 계약을 해왔으니까 얼마를 더 손해본 거죠? 얼마를 더 지출하게 된 거죠? 5억을 더 지출하게 된 거잖아요. 10억은 원래 회사가 부담할 거였단 말이죠. 따라서 회사가 손해가 난 액수는 도급금액 10억 전체가 아니라 15억에서 10억을 뺀 나머지 금액, 이 공제한 금액이 바로 뭐다? 회사가 손해가 난 금액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위 두 판례와 이 판례를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